월요일마다 마인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강남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매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자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자,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단란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이 되게 잘 살아요. 뭔가 돈도 잘 쓰고 뭐 여행도 다니고 되게 즐겁게 사는 어떤 부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봤을 때 부자 같다. 그리고 돈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부는 외벌입니다. 외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연봉이 막 8천을 넘어간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뭔가 소득으로 뭔가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쓰는 걸 보면은 되게 부자처럼 산단 말이죠. 이분들이 막 쇼핑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보면 차들이 막 되게 좋은 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 소비 수준만 보면은 연봉이 한 2억대는 넘는 것 같은, 훌쩍 넘는 것 같은 그런 소비를 하면서 되게 돈을 쓰면서 사는 분들이라서 주변 분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외벌이의 뭐 직장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잘 쓸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문을 가졌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뭐 여러분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일반적인 외벌이의 직장인이 돈을 잘 쓴다? 대부분 부모가 잘 사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 자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런 게 심하죠.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나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뭐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돈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버는 것 대비 소비를 훨씬 더 풍족하게 하기도 하고 손녀 손자들한테 돈도 많이 지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과연 아이들은 아무래도 금수저 자식들이니까 잘 살 것이냐? 이 통계에는 사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통계는 오히려 반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가 많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아이들은 자산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지원을 안 해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악착같이 모으고 더 자산이 많더라. 아까 말했던 이 부부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지원도 해주고 돈도 받는데 생활비는커녕 뭐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한 3년에 한 번씩 처가댁이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막 돈도 줘요. 주식도 막 뭉텅이로 막 증여도 해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받는 족족 차를 바꿔. 좋은 고급차를 타는 게 이 부부의 취미여가지고 차를 막 계속 바꾸고 여행 가고 아이들 뭐 사립학교 보내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돈은 지원을 받아도 계속 돈이 쪼들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토마스 제이 스탠리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냐면 금수저 자식들을 봤더니 대개는 생산적인 활동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소비를 위주로 하는 거고 무언가 이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남겨서 무언가를 뭐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은 부모가 계속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돈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많지도 않았던 거죠. 왜? 내가 돈이 좀 부족해? 그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돈을 주니까. 그리고 혹시 부족하지 않니? 하면서 돈을 알아서 막 주시니까 특별하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과연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부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이 부모가 특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자녀한테 그런 금전적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나?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애들은 막 되게 힘들게 살아. 손주가 막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럼 손주 그 학원비라도 내가 낼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한국 부모의 약간 마음인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걸로 이제 들리실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이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남에 보면은 이제 사교육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사는 동네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 교육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당 사교육비가 뭐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최고 수준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약간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고기를 안 주고 낚시를 가르치는 게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 부모 그리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자가 되면 내 아이들도 나처럼 살고 싶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가 어릴 때는 되게 부유하게 컸는데 결혼하고 나서 되게 이렇게 힘들게 살면은 보기 안쓰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낚시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냉장고가 돼버려요. 냉장고는 뭐죠? 배고플 때마다 여는 거죠. 배고플 때 열면은 안에 뭐가 먹을 게 있어. 애들이 막 먹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안에 먹을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엄마 먹을 거 다 떨어졌어. 그럼 또 장 봐서 또 채워 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냉장고 같은 부모들이 많아지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교육에 돈을 많이 쓴다. 교육에 지원을 하는 부모들은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을 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사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도 하고 어떤 경험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업가로 키우려고 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부모의 자산 같은 걸 관리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산 관리 방법도 배우고 여기서 어떤 소득도 얻는 거죠.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 어떤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서 돈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게 아이를 지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이 소비에 지원하는 부모들도 있죠. 이런 부모들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비에만 관심이 있다.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로또 좀 되면 좋겠다. 이번에 좀 여행 좀 가야 되는데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내가 막 이게 설명을 해도 소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거죠. 자녀와 부모의 재산을 구분을 못한다.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자예요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사실 부모님이 부자인 거고 나는 자산도 없는데 뭔가 돈을 모으거나 뭐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약한 거죠. 왜? 어차피 부모님 돈이 내 돈이니까.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을 하더라.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부자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 괴리감을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착을 한다. 좋은 거를 사야 되고 우리 아이도 부잣집 손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줘야 되고 뭐 남들이 뭐 산다? 그럼 우리 애도 사줘야지. 그 소비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다시 손을 벌려가지고 대출을 갚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고요. 당연히 투자할 돈도 없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언제 주나? 내 재산 언제 주나? 내 거 언제 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 그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교육에 지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꿈꾸지 내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상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엄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부자들도 사교육에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교육에 목을 매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나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거죠? 이 아이의 소득을 최대한 높여주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첫 직장이 되게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기준은 다 어떤 이 교육,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첫 직장이 결정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떻게든 아이의 소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교육이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아이들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말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안 할 애들은 안 하거든요. 할 애들은 어디다 내놔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잘할 아이들을 서포트를 해가지고 되게 잘하게 만드는 약간의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교육이 무조건 의미 없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
저는 우리 아이 그냥 뛰놀게 하고요. 우리 아이 그냥 편하게 살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공부라는 낚시법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 굳이 공부 안 해도 돼. 너 그냥 건강하게 커. 라고 말을 한다면 반대로 아이한테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법을 알려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라는 낚시법 말고 어떤 낚시법을 내가 알려주고 있는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낚시법 하나를 없앤 건데 그럼 새로운 낚시법을 알려주고 있는가? 아마 이 얘기를 물어보면은 내가 우리 애한테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나도 모르거든요. 이 부모인 나도 내가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돈 번 거는 그냥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애한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가라. 라고 말하는 거 말고는 나도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한테는 야, 너 너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사교육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막 그런 거 해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아닌 애들은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말하면 애는 낚시법 자체를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한테 알려준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애도 그냥 모르는 채 성인이 되는 거죠. 아까 돈으로 지원하는 아이를 한심하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대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낚시법을 모르는 상태로 사회로 나가는 것도 이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의대를 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이라는 것도 방금 말한 이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이 의대라는 거 못 들어가죠.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라는 게 워낙 소수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웬만큼 시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1%의 확률이 있다면 뭐 0. 몇 %의 확률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 PD수첩의 어떤 캡처본인데 공대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공대를 다니다가 저 그냥 의대 가려고 자퇴하고 의대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앉혀놓고 약간 설득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공대를 와서도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의대는 꼴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봉을 수억 원을 번다. 근데 이 공대는 정말 잘해야지만 이 연봉 버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게 더 기대치가 높은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의대를 가는 순간 이 평생 소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교수님도 공대 교수님인데 나도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그만큼 이 의대 열풍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자녀에게 좋은 소득 그리고 높은 소득을 평생 벌게 해주려는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낚시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알아야 우리 아이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되죠. 나는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돈을 벌라고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도 공부해가지고 그냥 직장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애도 공부를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질문으로 사실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은 이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애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가 잘 때 가능하면 제가 재워주는데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주식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임대차 계약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랑 그다음에 뭐 임대인으로서 뭐 임차인과 어떻게 뭐 상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뭐 월세 계약을 새로 할 때는 꼭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공실이 날 때도 꼭 가서 이제 수리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주식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를 타는데 테슬라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좋아질 것 같냐 아니면 뭐 안 좋아질 것 같냐 다른 나라들에서 테슬라를 많이 살 것 같냐 거꾸로 이 전기차라는 게 충전하기 되게 귀찮은데 이런 충전소가 많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되게 뭐 좋아하기도 하고 잃으면 되게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랑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한마디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놀다 보면 알아서 살 길 찾겠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릴 때 놀다가 알아서 지 살 길 찾는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양질의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뭐 굳이 뭐 사교육해야 돼? 평범하게 그냥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딱히 부모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한 거야. 어떤 낚시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어. 그럼 당연히 친구들도 어떤 특별하게 뭐 돈 벌 방법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20살, 뭐 24살,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에 딱 던져진다면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되죠? 의지할 때는 부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모님 곁에 돌아와서 야, 너 어떻게 좀 취업 좀 해라. 뭐 좀 열심히 좀 해라. 자격증이라도 좀 따라. 라고 하면은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라면서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어린 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좀 중요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의 저자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아이를 더 약하게 만들려면은 돈을 바로 쥐어줘라. 부자 집에서 부자 아이한테 돈을 그냥 막 쥐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부자가 별로 아닌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약간 망치는 개념으로 그냥 돈을 막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애가 뭔가 자립을 하기 전에 막 힘들다고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용돈 줘가면서 야, 내가 아빠가 좀 줄 테니까 알바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어 아빠 하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독서실 가는 척하면서 또 놀고 오고,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아이를 더 약하게 하는 거는 돈을 직접적으로 쥐어주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부모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꼭 이거를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낚시법은 무엇인가?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이거를 해. 이걸 해야 너도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그 낚시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니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가 해서 꼭 그 아이 보고 무언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방향성,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